엄마, 오늘은 좀 조용히 계세요. 손님들한테 창피하니까. 아들 로펌 개업식 날, 저는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당했어요. 30년 동안 새벽마다 국밥 끓여서 번 돈으로 개업 자금 대줬더니 돌아온 건 창고에 갇혀 혼자 우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0색 국밥집 할머니가 어떻게 복수했냐고요? 사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아니었거든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옥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3이 됐어요. 평생을 국밥집에서 뜨거운 국물에 손대어 가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제가 낳은 자식한테 짐짝 취급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비릿한 젓갈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오늘은 제 아들 준호의 로펌 개업식 날이에요. 그 녀석이 드디어 제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여는 날이죠. 저는 시장 골목 어귀에서 멸치 파는 아저씨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멸치 상자를 뒤적거리며 한 마리를 집어 햇빛에 비춰봤어요. 배가 터지지 않고 은빛이 살아있어야 상급이거든요. 30년 국밥집을 했으니 재료 보는 눈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졌습니다. 이모, 이거 최상급 맞아요? 아이고 손님, 우리 가게가 몇 년인데. 내가 눈 뜨고 속여. 아저씨가 발끈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꼼꼼히 5봉지를 골라 담았습니다. 그 옆 건어물 가게에서는 태양초 고춧가루를 반근 샀어요. 코를 가까이 대니 알싸한 향이 확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준호가 좋아하는 겉절이를 제대로 담글 수 있겠더군요.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오니 아침 6시가 넘었습니다. 좁은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앞치마를 둘렀어요. 가스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부터 환장하던 음식이 2가지 있었어요. 제가 만든 특제 겉절이하고 소고기 메추리알 장조림이었죠. 배추를 한 입씩 뜯어 소금물에 절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장조림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간장 서업에 설탕 2숟갈, 다진 마늘 1숟갈. 저는 계량컵 같은 건 안 씁니다. 30년 손맛이 계량컵보다 정확하거든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육수에 소고기를 넣고 메추리알을 까서 함께 졸였어요. 달큰한 간장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소고기를 썰다가 문득 손을 멈췄어요. 이 장조림을 준호가 얼마나 좋아했던가요? 중학교 때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면 친구들이 다 빼앗아 먹었다고 투덜거렸었어요. 사법고시 준비할 때는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냉장고 열어서 장조림 반찬통을 통째로 들고 먹었죠. 그때 준호 나이가 32이었는데 허겁지겁 젓가락질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절여둔 배추는 물기를 짜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고춧가루, 까나리 액젓, 다진 마늘, 설탕. 손으로 조물조물 묻히니까 빨간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반찬을 다 만들고 나니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9시였습니다. 개업식이 11시니까 서둘러야 했어요. 저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것들을 하나씩 훑어봤어요. 죄다 늘어난 몸빼바지하고 시장표 티셔츠뿐이었습니다. 백화점 옷 같은 건 평생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준호 학원비에 보탰으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골랐습니다. 10년 된 회색 가디건이었어요. 보풀이 송송 일어나 있었지만 그나마 단정해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군요. 하지만 오늘은 내 아들이 대장 노릇하는 날이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불 더미 아래 숨겨둔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아빠진 검은 가죽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가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쿰쿰한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퍼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누런 서류 봉투 몇 개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반찬통을 챙겼습니다. 김치 국물이 셀까봐 랩으로 칭칭 감았어요. 그걸 보자기에 싸서 검은 가방에 억지로 구겨 넣었습니다. 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왔어요. 겉보기엔 영락없는 가난한 보따리 장수 행색이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큰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어요. 노란 택시 한 대가 달려오다가 저를 보더니 빈 차 등을 휙 끄고 지나갔습니다. 또 한 대가 왔어요. 이번에도 제 행색과 짐 보따리를 훑어보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세 번째 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운전사가 창문 너머로 제 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버렸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죠.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저도 젊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결국 버스를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10,000원이었어요. 사람들 틈에 끼어 간신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몸이 휘청거렸어요. 가방이 옆 사람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아, 할머니. 가방 좀 치워요. 옷에 뭐 묻잖아. 젊은 남자가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양복 바지에 뭔가 묻었는지 손으로 탁탁 털어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냄새나서 미안해요. 습관적으로 굽실거렸습니다. 국밥집 할 때 손님한테 늘 그랬으니까요.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안에 든 게 뭔지 저 젊은이가 알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강남 테헤란로에 내렸습니다. 눈앞에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벽 빌딩이 나타났어요. 햇살이 유리벽에 부딪혀 금빛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죄다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보풀인 가디건을 입은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이 빌딩이 제 거예요. 평생 뜨거운 국밥 국물에 손대어가며 번 돈으로 산 건물입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죠.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걸요. 건물 로비 회전문 앞에서 멈칫거렸습니다. 화려한 유리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불룩한 검은 가방을 든 초라한 늙은이였습니다. 잠시 위축됐어요. 이 모습으로 들어가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경비원이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외부 용역 업체 직원이더군요. 오늘 행사를 위해 따로 고용한 사람인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잡상인 출입 금지예요. 뒤쪽 화물 승강기 쓰세요. 경비원이 턱으로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여기 로펌 대표 만나러 왔어. 내 아들이야. 경비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코웃음이었어요. 아들이 대표면 나는 대통령이요. 할머니, 농담 그만하고 빨리 비켜요. 손님들 오시잖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소란 피우면 준우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화환을 정리하던 사람이 달려왔어요. 박 실장이었습니다. 제 건물을 20년 넘게 관리해 온 사람이죠. 그가 경비원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경비원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박 실장이 제 앞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이라는 말에 경비원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더니 다물어지질 않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를 막아세웠던 그 경비원은 무릎이 후들거리는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박 실장이 앞장서서 저를 안내했어요. 회전문을 지나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일반용이 아니라 VIP 전용 엘리베이터였어요. 박 실장이 카드를 대자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여전히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기분이 달랐습니다. 등이 조금 펴졌어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 남편 일인데 오죽하겠어. 내 돈 들어간 티가 나네. 며느리 미라가 밉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내 아들 챙기려고 애쓰는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화환 향기가 확 밀려들었어요. 복도 양쪽으로 빼곡하게 늘어선 화환들이 보였습니다. 리본에 적힌 이름들을 읽었어요. 국회의원 아무개, 대법관 아무개, 대기업 회장 아무개.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새끼가 이렇게 됐구나. 국밥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키운 아들이 드디어 용이 됐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로펌 입구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신사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검은 가방을 고쳐들었습니다. 불룩하게 튀어나온 가방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이 안에는 내 아들을 위해 새벽부터 만든 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도요. 저는 심호흡을 아주 크게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유리문이 스르륵 열리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안에서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사람들 틈으로 한 발짝 내딛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거요. 여러분, 자식한테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한테 짐짝 취급을 당하는 그 기분을요. 아니, 짐짝보다 못한 취급이었어요. 짐짝은 최소한 안전하게 보관이라도 해주잖아요. 저는 먼지투성이 창고에 내팽개쳐졌거든요.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겠어요? 로펌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려한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 사이로 크림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보였어요. 며느리 미라였어요.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반짝거렸고 완벽하게 올린 머리에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미라가 저를 발견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미라의 표정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어요. 마치 바퀴벌레를 본 것처럼 경악하는 얼굴이었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라가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옆 사람에게 황급히 떠넘기더니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어요. 숨이 찬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미라가 제 팔을 낚아채듯 잡았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살이 쓸렸습니다. 손톱이 피부에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 꼴로 오시면 어떡해요? 미라가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까봐 일부러 다정한 척 연기하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미라가 저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지나가는 하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노숙자 아니야? 하는 말이 귀에 박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옷 사 입으시라고 보낸 돈은 다 어쩌고 이 행색이에요? 미라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보풀인 회색 가디건과 늘어난 바지를 보는 눈빛이 마치 쓰레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 준호 밥 좀 먹이려고. 세상에, 이게 뭔 냄새예요? 미라가 제 손에 들린 검은 가방을 보더니 코를 막았습니다. 손부채질을 하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새벽부터 담근 김치 냄새가 새어나왔나 봅니다. 미라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역겨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썩은 음식을 본 것처럼요. 오늘 장관님도 오시는데 이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어머님은 왜 맨날 이 모양이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남대문 시장에서 최상급 재료를 골라 정성껏 만든 반찬이 개망신거리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준호가 어릴 때부터 환장하던 그 장조림과 겉절이가요. 중학교 때 도시락에 싸주면 친구들한테 다 빼앗겨서 투덜거리던 그 장조림이었어요. 사법고시 준비할 때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냉장고 열어서 반찬 통째로 들고 먹던 그 장조림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만든 음식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물건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때 저만치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 준호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말쑥한 감색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멀리서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정말 번듯해 보였어요. 저 모습을 보려고 30년을 피땀 흘렸구나 싶었습니다. 준호야. 저도 모르게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1초쯤 지났을까요?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준호가 저를 똑똑히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요. 다시 기자들을 향해 웃으며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피땀 흘려 키운 내 새끼가 날 못 본 척했어요. 국밥집에서 손대어가며 학원비 벌고 고시원비 대주고 밤새 도시락 싸주던 그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발 부탁이에요. 미라가 제 팔을 다시 잡아 끌었습니다. 주방 쪽으로 데려가더니 좁은 문 하나를 열었어요. 자재 창고 겸 탕비실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확 풍겼어요. 전구 하나가 천장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행사 끝날 때까지 여기 계세요. 쥐 죽은 듯이요.
나오시면 저 정말 죽어버릴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미라가 저를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갔어요.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철컥 뭔가 문고리에 걸리는 소리가 났어요. 대걸레 자루로 문을 막아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들이 사방에 쌓여 있었어요. 청소 도구며 종이컵이며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났어요.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대기하라니요. 하객용 휴게실도 아니고 이 창고라니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엉덩이에 느껴졌어요. 무릎 위에 반찬 든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오늘은 아들이 중요한 날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밖에서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딩딩딩 맑은 소리였어요. 하하호호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누군가 건배사를 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강준호 대표님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들은 천국에서 축배를 들고 있고 저는 이 먼지투성이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른 세상에 있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울면 안 된다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되뇌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5분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창고 문 바로 옆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자기야. 그 노인네 창고에 처박아뒀어.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통화 상대는 남편 준호인 모양이었어요. 자기라고 부르는 걸 보니 틀림없었습니다. 아오, 냄새나서 토할 뻔했네. 김치를 싸왔더라고. 미쳤지? 미라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자기가 위조한 증여 서류, 완벽한 거 맞지? 인감이랑 필적 감정 안 걸리게 잘했다며? 위조? 증여 서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라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은행 대출 실행하려면 본인 확인 전화가 필요하대. 오늘 행사 끝나면 바로 구급차 불러. 치매 증상 심하다고 하면 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요양병원 폐쇄병동으로 보내버리면 전화 못 받잖아. 그럼 끝이야. 미라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장보기 목록을 읽는 것처럼요.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말하다니요. 내 목숨이요. 내 인생이요. 그 노인네 정신병원에 갇히면 이 건물 세 채 다 우리 거야. 빚 50억도 한 방에 해결이라고. 자기 진짜 천재야. 미라가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천재라고 부르며 칭찬하고 있었어요. 나를 정신병원에 가둬서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고 천재래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미라가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족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방금 들은 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내 아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요?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다고요?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요.
국밥집에서 끓는 육수에 손대어가며 벌어서 학원비 대주고 고시원비 보내주고 합격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건만요. 그 아들이 이제 나를 미친 노인 취급하고 정신병원에 가두려 합니다. 손을 떨며 검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반찬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있었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배신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너희가 나를 노망난 할머니로 보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늙은이로 여기는구나. 하지만 너희는 모르지. 이 낡은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저는 가방 속 서류 봉투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종이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날카로운 칼날을 갈기 시작한 거예요. 두고 보자, 이것들아. 반드시 꼭 후회하게 해주마. 창고 안에서 얼마나 더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쯤 됐을까요? 밖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축하 인사를 나누는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가슴에 서류 봉투를 꼭 안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미라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위조, 정신병원, 폐쇄병동. 그 단어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볐어요. 그때 창고 문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대걸레 자루를 치우는 소리였어요. 저는 재빨리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이 부셔서 손으로 가렸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박 실장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헐떡이는 숨소리. 한참을 찾아 헤맨 모양이었어요. 그 사람 얼굴에 안도와 당혹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박 실장이 허겁지겁 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어쩌다 이런 데 계셨습니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30년 넘게 저를 모셔온 사람입니다. 제가 국밥집 할머니인 줄 알면서도 진짜 정체를 알게 된 뒤로는 한결같이 충성을 다해왔죠. 괜찮아요, 박 실장. 제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했어요. 박 실장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뭔가 달라진 걸 느꼈는지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창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는 미라가 보였어요. 크림색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그 옆에서 하객들과 악수하는 준호도요. 감색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둘이 나란히 서서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창고에 가둬놓고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워놓고 저렇게 웃고 있었어요. 뻔뻔하게요. 박 실장, 내 아들이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대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서류도 위조했다더군요. 증여 서류를요. 내 건물 세 채를 자기들 거로 만들려고. 박 실장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30년 넘게 본 사람이지만 이렇게 분노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불끈 섰어요. 그 못된 것들이. 회장님, 당장 경찰에. 아니요. 제가 손을 들어 박 실장을 제지했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건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경찰은 나중이에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박 실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검은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3장, 주주명부, 그리고 회장 취임 증명서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예요. 저 뻔뻔한 것들이 평생 잊지 못하게요. 박 실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뜻을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뭔가 지시하는 게 들렸어요. 저는 그 사이 거울을 찾아 제 모습을 봤습니다. 먼지 묻은 회색 가디건, 헝클어진 머리, 주름진 얼굴. 누가 봐도 초라한 시골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박 실장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검은색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1층 귀빈실에 준비해뒀습니다. 헤어와 메이크업 담당자도 대기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 실장을 따라갔습니다. 귀빈실로 가는 복도에서 파티장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미라가 여전히 하객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귀빈실에 들어서니 젊은 여자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헤어 도구를, 한 명은 화장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둘 다 고급 호텔에서 일하는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박 실장이 문을 닫았어요. 30분 안에 부탁합니다. 박 실장이 말했고 2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벗고 쇼핑백에서 옷을 꺼냈어요. 진한 감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 바지였습니다. 실크가 피부에 닿는 감촉이 부드러웠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미라가 차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윤기 나는 진주였어요. 이건 20년 전 제가 직접 고른 거였습니다. 오늘을 위해 아껴뒀던 거예요. 헤어 담당이 제 머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올렸어요. 메이크업 담당이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을 그렸습니다. 입술에는 진한 자줏빛 립스틱을 발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밥집 할머니가 아니라 재벌가 안주인 같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초라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위엄 있고 단정한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진한 감색 블라우스가 은은하게 빛났고 목에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영롱하게 반짝였어요.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박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복도를 지나 파티장 입구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어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축하 인사 소리. 아무것도 모르고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박 실장이 파티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강앤박 로펌 대표 고문이신 장옥분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박 실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뚝 끊겼어요. 웃음소리, 대화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멈췄습니다. 수십 쌍의 눈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국회의원, 대법관, 대기업 회장들. 아까 화환을 보낸 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파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등을 곧게 펴고 턱을 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미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손에 든 샴페인 잔이 달달 떨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 선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조용해진 파티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양옆으로 길을 터줬습니다.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이요. 미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샴페인이 잔 밖으로 출렁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까 창구 앞에서 킥킥거리며 웃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미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미라가 움찔했어요. 며느리, 그 창고 참 춥더구나.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호를 봤습니다. 내 아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새끼, 새벽마다 국밥 끓이며 학원비 벌어준 그 아들, 고시원에 도시락 싸들고 찾아갔던 그 아들, 그 아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양복깃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누군지 이제 알겠니? 준호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뺏으려던 그 건물들 전부 이 엄마 거란다. 내가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이 엄마가 진짜 주인이야. 파티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준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등기부등본이야. 똑똑히 봐라. 내가 위조한 그 서류, 원본은 여기 있어. 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파티장에 크게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술렁거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가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각오해라. 엄마가 직접 나선다. 준호의 무릎이 휘청거렸어요. 옆에 있던 미라가 남편 팔을 붙잡았습니다. 둘 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짜 내 모습을 드디어 보여줬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기다려라, 내 아들아, 준호야. 파티장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검찰 간부들, 그 화려한 사람들이 저와 준호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준호가 받아들지도 못하고 떨어뜨린 그 등기부등본들을요. 흰 종이가 대리석 바닥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킥킥거리더니 점점 커져서 하하 소리를 내며 웃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웃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 있던 사람이 갑자기 웃다니요. 주변 하객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해요. 준호가 양복깃을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떨리던 손이 어느새 안정을 찾았어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준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부인들, 하나같이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저랑 거래하시는 분들이에요. 국회의원님, 대기업 회장님, 검찰 고위 간부님. 어머니가 뭘 들고 오셨든 상관없어요. 준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너뜨리려면 어머니도 같이 무너져요. 아시겠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렇게 냉정하고 독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나요? 그때 미라가 정신을 차린 듯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까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핏기가 돌았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희 변호사거든요. 서류 가지고 협박하시려면 좀 더 공부하고 오셔야죠. 미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똑똑 끊어졌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등기부등본, 저희가 가진 것도 똑같아요. 문제는 누가 법적으로 유효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죠. 미라가 핸드백에서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쳐서 제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증여계약서였습니다. 제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빨간 인주가 번지지도 않고 깨끗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님이 서명하신 증여계약서예요. 2024년 8월 15일자로 강남 건물을 아들 강준호에게 증여한다. 어머님 도장까지 찍혀 있죠? 필적도 어머님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건 분명 위조된 서류였어요. 저는 그런 걸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8월 15일이면 광복절이었어요. 그날 저는 국밥집에서 손님 받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서류 따위 쓸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도장은 진짜 제 것 같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요. 저런 건 위조예요. 나는 서명한 적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목이 갈라졌어요. 주변 하객들이 더 크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까는 놀람과 경외였는데 지금은 의심과 불쾌함이었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창피하시게. 여기가 어딘데 이러세요. 미라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비웃는 투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했어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싸우는 건 현명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소리 지르면 질수록 저만 미친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요. 박 실장,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 실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일단 나가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파티장 출구로 걸어갔어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등 뒤로 미라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리감에 가득 찬 웃음이었어요. 준호가 하객들에게 사과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거든요. 치매라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 작정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소리 지르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빌딩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당했어요. 완전히 당했어.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준호와 미라는 저보다 한 수 위였어요.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조 서류를 만들어두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 계획까지 세워뒀어요. 심지어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망신줬습니다. 저 서류 분명 위조입니다. 필적 감정하면 밝혀질 겁니다. 박 실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쟤들이 변호사잖아요. 허술하게 했을 리가 없어. 빌딩 앞에 세워둔 검은색 세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까 파티장에서 버틴 게 한계였나 봅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차에 올라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화려한 간판들. 이 거리에 제 건물이 세 채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건물들을 뺏길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들고 간 그 검은 가방이요. 안에는 아직 반찬통이 들어 있었어요. 새벽부터 만든 장조림과 겉절이가요. 미라가 냄새난다며 코를 막던 그 반찬이요.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 잘 먹이려고 만든 반찬인데 개망신거리가 됐습니다. 거기다 저는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았어요. 내 아들한테요. 내가 낳고 키운 내 새끼한테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었어요. 회장님,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대형 로펌 선배가 있습니다. 은퇴하셨지만 아직 인맥이 넓으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실장의 눈이 진지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위조 서류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계약서가 유효하려면 공증이 필요하거든요. 공증 없는 증여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부동산 증여는 등기 이전까지 완료해야 효력이 생기고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내일 아침 8시에 그 선배분 만나요. 일찍 시작해야 해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어요. 믿음직했습니다. 차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고요. 내 새끼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건물주인데 왜 이런 데 사느냐고요?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돈이 있어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끓여둔 된장찌개 냄새였어요.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니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불을 켰어요. 찌개를 데워
밥 한 공기와 함께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거든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요. 새벽에 시장 가서 재료 사고 반찬 만들고 옷 입고 나가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왜 저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는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손 꼭 잡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5살 때 제가 아프면 이불 덮어주던 아이였어요. 10살 때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접어서 가져오던 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요? 미라를 만나고 나서부터일까요? 아니면 돈맛을 알고 나서부터일까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는 먹히지 않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내 새끼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평생 고생해서 키웠더니 이게 돌아온 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73 먹은 할머니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쟤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도 난 절대 당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부터 다시 싸워야 해요.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서요. 법으로, 증거로 차근차근 싸울 겁니다. 쟤들이 변호사라고요? 좋아요. 나도 변호사를 쓸 거예요. 더 좋은 변호사를요. 돈이 있으니까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까요. 이번엔 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말 거예요. 두고 봐라, 이 못된 것들아.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는데 6시에 눈이 떠졌어요. 창문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누워있을 수 없었어요. 오늘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것도 아닌데 피곤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제 입었던 감색 블라우스 대신 평소처럼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 바지요. 화려할 필요 없었어요. 오늘은 싸우러 가는 거니까요. 8시 정각에 박 실장이 데리러 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아파트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 올라타니 박 실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못 잤어요. 박 실장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실장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밤새 뭔가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선배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김태호 변호사님입니다. 예전에 대법관 후보까지 오르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법조계에서 영향력이 대단하십니다. 기대가 됐습니다. 대법관 후보까지 올랐던 분이라면 실력이 있겠죠. 제 아들도 변호사지만 그 정도 경력은 아니었어요. 서초동의 한 고급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4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었어요.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래됐지만 품이 있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301호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일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등이 고닫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검찰 출신답게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서 오세요. 장 회장님이시죠? 박 실장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태호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있었어요. 목소리도 낮고 중후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안내받아 소파에 앉았어요. 박 실장은 옆에 섰습니다. 거실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법률 서적이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태우 변호사가 직접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향긋한 원두 냄새가 거실에 퍼졌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박 실장한테 대충 들었습니다만 회장님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국밥집을 하면서 몰래 건물을 사들인 것, 30년간 아들에게 정체를 숨긴 것, 개업식에서 있었던 일, 창고에 갇혔던 일, 며느리의 전화 통화 내용, 위조된 증여계약서까지요. 이야기하는데 30분쯤 걸렸습니다. 그동안 태우 변호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어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가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태우 변호사가 눈을 떴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증여계약서 직접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제 이름이랑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공증은요? 그건 모르겠어요. 미라가 잠깐 보여줬거든요. 태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에서 안경을 꺼내 쓰더니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박 실장이 밤새 준비한 자료인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 실장이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증여계약서는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부동산 증여는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 없는 증여계약서는 분쟁 시 효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서명 위조 의혹이 있으면 더더욱요. 게다가 아직 등기 이전도 안 됐어요. 등기부등본 확인해 봤는데 소유권은 여전히 회장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싸워볼 만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태우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이거 보세요. 박 실장이 알아낸 겁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지난 6개월간 회장님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30억이에요. 강남 건물을 담보로 잡았더군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30억이라고요? 제 명의로요? 제 건물을 담보로요? 제가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은행에 간 적도 없고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조입니다. 대출 신청서에 회장님 서명이 있는데 필적 감정을 해보면 위조임이 밝혀질 겁니다. 인감도 무단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제 이름으로 30억을 빌렸다고요. 그 돈은 어디에 쓴 걸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쓴 거예요? 태우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도박입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해외 원정 도박을 해왔어요.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필리핀. 3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빚이 50억 가까이 됩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내 아들이 도박꾼이라고요? 변호사가 그것도 잘 나가는 로펌 대표가 도박을 했다고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이 자료들이 증거예요. 태우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항공권 내역, 카지노 출입 기록, 은행 거래 내역, 호텔 숙박 기록. 전부 준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최근 3년간 30번 넘게 해외에 다녀왔더군요. 한 번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씩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뼈 빠지게 벌어서 모은 돈을 저렇게 날렸다니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쟁그랑 소리를 냈어요.
커피가 조금 넘쳐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태우 변호사가 손가락 두 개를 펼쳤습니다. 첫째, 형사고소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하니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아드님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요? 3년에서 5년이라고요?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요. 둘째, 민사소송입니다. 증여계약 무효 확인 소송과 대출금 반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이 경우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저쪽에서 재산을 빼돌릴 위험도 있고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제가 낳은 자식이니까요. 밤새 젖먹이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학교 보내고 키운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으니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태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저쪽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 아직 포기 안 했을 겁니다. 어제 파티장에서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요. 그 말을 들은 하객이 수십 명입니다. 증인이 생긴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준호와 미라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저쪽도 지금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빌라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차에 올라타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제 마음처럼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5살 때 엄마 손잡고 유치원 가던 모습, 8살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환하게 웃던 모습, 10살 때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접어오던 모습. 그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도박에 빠져서 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 하다니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벌을 줄 것인가. 그 무거운 선택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했어요. 반드시요. 태우 변호사를 만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고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 어릴 적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쓸쓸했어요. 김치 집어먹다가 문득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녀석이 어릴 때
김치 못 먹어서 얼마나 혼냈는지.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박 실장이 오기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누굴까 싶었어요.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급하게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딩동딩동 연달아 울렸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흰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복 같았어요. 뒤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도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경찰이 왔을까요? 문을 열자 흰 옷의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장옥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이송팀입니다. 보호자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 신고라고요?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미라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복도에 서 있었어요. 붉은 립스틱이 입술에 선명했습니다. 옆에는 준호도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흰 옷의 남자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힘이 셌습니다. 뿌리치려 해도 꿈쩍도 안 했어요. 어머님,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잖아요. 치료받으셔야 해요. 미라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걱정하는 며느리처럼 연기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환자분이 망상 증세가 있고 자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응급입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멀쩡해요.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흰 옷의 남자들이 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복도로, 엘리베이터로, 1층 로비로. 슬리퍼가 벗겨졌지만 신을 틈이 없었어요. 주민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래? 치매인가 봐. 하는 말들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73 먹은 나이에 이런 꼴을 당하다니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정신병원에 갇히면 끝이었어요. 미라가 말했던 대로 폐쇄병동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못하고 바깥 소식도 모르고 그냥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죽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건물 앞에 흰색 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응급이라고 적힌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들것이 보였습니다. 저를 거기 태우려는 거였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발버둥 쳤어요. 나 좀 살려줘요. 이 사람들이 날 가두려고 해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어떤 아줌마는 혀를 차며 지나갔어요. 미친 사람 취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억울했어요. 저는 멀쩡한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구급차 앞에 멈췄습니다. 박 실장이었어요.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고 박 실장이 뛰어내렸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얼굴에 땀이 흥건했어요. 달려오는 길에 연락을 받았나 봅니다. 멈춰요. 당장 손 떼세요. 박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찼어요. 흰 옷의 남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더군요. 박 실장이 품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파란색 표지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여기 장옥분 회장님의 정신건강 진단서가 있습니다.
어제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받았어요. 인지기능 검사, 우울증 검사, 치매 검사 전부 받았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치매 아닙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경찰에게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받아 꼼꼼히 읽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은 분명히 거짓 신고로 응급입원을 시도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에요. 박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미라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보호자분, 이 진단서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허위 신고는 범죄예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닥쳐.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먼저 저희를 공격하셨잖아요. 개업식에서 그 난리를 치시고. 난리? 내가 난리를 쳤다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30억을 대출받고 도박으로 다 날렸잖아. 그걸 숨기려고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잖아.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도 구급대원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우리를 쳐다봤어요. 10여 명이 모여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찍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창피한 모양이었어요. 무슨 헛소리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있어. 박 실장이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카지노 출입 기록, 항공권 내역, 대출 서류 사본이었어요. 강준호 씨, 지난 3년간 마카오와 라스베이거스에 34번 다녀오셨죠? 카지노에서 잃은 돈이 대략 48억입니다. 기록이 다 있어요.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미라가 남편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옷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둘 다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걸 김태호 변호사님이 알아냈습니다. 전 대법관 후보 출신이시죠. 법조계 인맥이 넓으세요. 숨기려 해도 다 나옵니다. 박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라.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게. 엄마가 다 덮어줄게. 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그럼 다 용서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미라가 끼어들었어요. 시어머님,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건 범죄예요. 저는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방해를 하는구나. 차갑게 웃었어요. 협박? 아니, 이건 경고야. 너희가 나한테 한 짓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줄 거야. 창고에 날 가둔 것,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 것, 오늘 이 집까지. 전부 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서서 박 실장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까 끌려다니느라 온몸이 쑤셨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준호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을 축 늘어뜨린 채로요.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뺨을 타고 주르륵 흘렀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또 다른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눈물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아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준호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미라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보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내려졌어요. 박 실장, 김 변호사님한테 연락해요. 형사 고소 진행할 거예요. 박 실장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30년 넘게 저를 모셔온 사람이니 제 마음을 알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고소해야 하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낳고 젖 먹이고 밤새 안아주고 뼈 빠지게 돈 벌어 키운 아들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로 확실해졌어요. 준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하다니요. 더 이상 봐줄 수 없었어요. 이건 아들을 위한 거이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준호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엄마로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어요. 반드시요. 꼭이요. 반드시. 형사 고소를 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준호와 미라는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됐거든요. 로펌 문은 닫혔고 화려했던 간판도 내려졌어요. 뉴스에서 연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명 변호사 부부의 몰락이라고요. 오늘은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저는 아침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었어요. 개업식 날 입었던 그 옷입니다. 그날의 굴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법원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한 50명쯤 됐을 겁니다. 유명 로펌 대표가 친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뉴스가 크게 보도됐거든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나무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방청석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어요. 앞쪽에 피고인석이 보였습니다. 준호와 미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2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준호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뺨이 홀쭉해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양복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어요. 예전에 번듯한 변호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 모습이 내 아들인가 싶었어요. 옆에 앉은 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했습니다. 2달 전 개업식에서 킥킥거리며 웃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어요. 저는 증인석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호 변호사가 옆에 섰어요. 박 실장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탁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기침 소리 하나 안 들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배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죄목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검사가 읽는 동안 2분쯤 걸렸어요.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게 다 내 아들이 저지른 짓이었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요. 피고인 강준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준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5초, 10초, 20초. 법정 안이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인정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조용한 법정에서 모두가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아들이 죄를 인정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라 쪽을 봤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렇게 눈물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나요? 피고인 박미라는요? 인정합니다. 미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거의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넘겼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해자 장옥분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72년 인생에서 법정에 서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증인석까지 걸어가는 게 천리길 같았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증인석의 선이 법정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피고인석의 아들이요.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증인,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강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피고인 박미라는 제 며느리고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 사실을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30년간 국밥집을 하며 건물을 사들인 것, 아들에게 정체를 숨긴 것, 개업식 날 당한 굴욕, 창고에 갇힌 것, 미라의 전화 통화를 엿들은 것, 위조 서류 30억 무단 대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까지 이야기하는데 30분쯤 걸렸어요. 그동안 목이 여러 번 메었습니다. 몇 번이나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어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제 아들이 도박에 빠졌습니다. 해외 카지노에 다녔어요.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필리핀. 3년 동안 30번 넘게 다녔습니다. 빚이 50억 가까이 됐어요. 그 돈을 갚으려고 제 재산을 노린 겁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도 받고 서류도 위조하고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어요.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원망, 분노, 슬픔, 그리움. 온갖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 끓이면서 이 녀석 학원비 벌었어요. 겨울에 손이 갈라져도 참았습니다. 고시원에 도시락 싸들고 찾아갔어요. 장조림, 멸치볶음, 깍두기.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서요.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밤새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저를 창고에 가뒀습니다. 먼지 나는 청소도구함에요. 대걸레 자루로 문을 잠갔어요.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폐쇄병동에 가둬서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했어요.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은 것 같았어요.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중년 여자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어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야, 엄마가 널 고소한 거,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야. 이대로 두면 넌 더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야. 도박빚은 갚아도 끝이 없거든. 내가 벌 받고 다시 바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제발 정신 차려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 아들이 저렇게 우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울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울먹이면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준호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깊이 숙였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판사가 3주 뒤에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준호에게 징역 5년, 미라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장 회장님, 아드님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구형이 징역 5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마이크가 눈앞에 들이밀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눈이 아팠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하지만 벌을 받고 나서 다시 시작할 기회는 주고 싶습니다. 쟤도 원래는 착한 아이였어요. 도박에 빠지기 전에는요. 그게 엄마 마음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뒤따라왔지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법원 주차장에서요.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에 올라타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법정에서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아들 걱정하는 늙은 엄마였습니다. 박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어요. 휴지를 건네주기만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흐린 날이었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아주 작은 빛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언젠가 이 어둠도 끝나겠죠. 그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일이니까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요. 언제까지든요. 반드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3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준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꿈이요. 깨고 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번보다는 적었습니다. 뉴스 가치가 떨어졌나 봐요. 저는 묵묵히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방청석, 판사석, 피고인석.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다른 건 제 마음뿐이었어요. 지난번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는데 오늘은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준호와 미라가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의 눈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선고가 내려집니다. 제 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피고인 강준호, 피고인 박미라, 일어서십시오. 준호와 미라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어 읽기 시작했어요.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 길게 설명했습니다. 10분쯤 걸렸어요. 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하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처 탄원이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걸 했죠? 태호 변호사 쪽을 봤어요. 태호 변호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제가 법정에서 했던 말들이 탄원으로 받아들여진 모양이었어요. 아들이 벌을 받고 다시 바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던 그 말이요. 피고인 강준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집행유예라고요? 감옥에 안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도감이 가장 컸어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나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피고인 박미라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미라도 집행유예였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어요. 다만 피고인들은 향후 5년간 도박 관련 시설 출입을 금지하며 사회봉사 500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탁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요. 준호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피고인석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제가 불렀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어릴 때 혼나고 울던 모습이랑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녀석이 내 아들이구나. 내가 낳고 키운 내 새끼구나.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내 아들이었어요. 천천히 손을 들어 준호의 뺨을 만졌습니다.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거친 수염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면도도 제대로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준호가 움찔했어요. 제 손길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마 맞을 줄 알았나 봐요. 엄마가 널 미워한 적은 없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내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아직은. 하지만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어요. 울음을 참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는 내가 정해라. 다시 도박에 빠지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두 번째 기회는 없어. 네,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허리가 직각으로 꺾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옆에 서 있던 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미라를 봤어요. 예전에는 이 여자가 정말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창고에 날 가두고 킥킥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냄새난다며 코를 막던 모습도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냥 불쌍했습니다. 너도 똑같아.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왔어요. 복도에서 박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실장.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없었으면 저는 정신병원에 갇혔을 거예요. 모든 걸 빼앗기고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죽었을 겁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박 실장, 오늘 시간 있어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국밥집에 가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하던 그 가게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법원을 빠져나와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밝아 보였습니다. 국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했던 가게예요.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넘겼지만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옥분인의 국밥. 손때 묻은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빨간 글씨가 조금 바랬지만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 냄새, 된장 냄새, 고기 끓는 냄새. 익숙한 냄새들이 코를 찔렀어요. 새 주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예전에 제 밑에서 8년 넘게 일하던 아가씨였어요. 지금은 40이 넘은 아줌마가 됐지만요. 어머,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예전에 제가 끓이던 맛 그대로였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맛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년 전 처음 이 가게를 열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 키우며 새벽부터 국밥 끓이던 날들. 4시에 일어나서 사골 우리고 고기 삶고 김치 담그고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아플 때는 업고 와서 구석에 재워놓고 일했어요. 오로지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건물을 사고 회사를 키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에게 정체를 숨긴 건 실수였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였어요. 준호가 진짜 변할 수 있을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일이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박 실장, 집으로 가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기 시작한 가로수가 보였어요. 분홍빛 꽃망울이 가지마다 맺혀 있었습니다. 곧 활짝 피겠죠. 저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은 셋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건물도 관리해야 하고 회사도 돌봐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쉽지 않겠죠.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어쩌면 평생 아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엄마니까요. 엄마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할 일이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실 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준호가 정말 변할지,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지금은요. 앞으로가 중요했습니다. 내일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모레도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